캐나다 토론토의 한 대저택. 수영장 난간에 기묘하게 앉은 채 발견된 억만장자 부부. 그들의 목에는 벨트가 감겨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런 저항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자살이라 결론 내렸지만 가족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부유했던 그들의 삶,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적들.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단서마저 사라져버린 6주간의 방황. 이 사건은 과연 누구의 작품이었을까요? 억만장자의 죽음, 그 뒤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파헤쳐 봅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이날 아침, 베리와 허니 셔먼 부부는 개인 트레이너인 데니스 골드를 자택으로 불러 운동을 함께 하셨습니다. 데니스는 먼저 베리의 운동을 지도했고 오전 9시 30분경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허니의 운동 세션을 진행했고 이 세션은 약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베리는 운동을 끝낸 뒤 출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는 제네릭 의약품 회사인 아포텍스의 설립자였으며 그날 오전 10시쯤 회사를 향해 집을 나섰습니다. 베리는 다소 낡은 포드 머스탱 GT 컨버터블을 타고 출근하셨는데 50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시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셔먼 부부는 상당히 절약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달고 해질 때까지 사용했고 중고품 상점에서 쇼핑을 하며 비행기를 탈 때도 이코노미석을 이용하셨습니다. 베리는 헤어진 셔츠를 입고 회의에 참석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50번째 생일 파티에서 허니가 스포츠카를 선물했는데 베리는 손님들 앞에서 너무 비싸다며 반품하라고 불평하셨다고 합니다. 또 아포텍스의 한 동업자가 구형 벤츠를 구입했을 때도 돈 낭비라며 꾸짖으셨다고 하네요. 이처럼 막대한 부를 쌓고도 검소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점이 어쩌면 그들의 부의 비결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리가 출근한 날 회사에서는 비교적 한산했지만 집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셔먼 부부는 집을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 청소업자, 수리업자 등이 집에 드나들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이던 이 집은 690만 달러에 매물로 내놓았고 새로운 집을 3천만 달러를 들여 짓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그날 오후 5시경 허니도 아포텍스 사무실에 들르셨습니다. 부부는 그곳에서 건축가와 만나 새로 지을 집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회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두 분은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푸셨지만 자신들에게는 큰돈을 잘 쓰지 않으셨기에 허니가 베리를 설득해 이 호화롭고 값비싼 새 집을 짓기로 한 것은 큰 결심이셨습니다. 물론 현재 거주 중이던 집도 690만 달러에 달하는 1100제곱미터 약 3600평방피트 규모의 대저택이었지만 50억 캐나다 달러를 보유한 부부에게는 그마저도 작은 규모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날 건축가와의 회의는 오후 6시 15분경 마무리되었고 베리는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사무실에 남아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늘 밤늦게까지 일하는 워커홀릭이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허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쇼핑센터에 들러 손주들에게 줄 한우카 선물을 구매하고 CIBC 은행에 들러 현금을 인출하셨습니다. 허니는 아마도 오후 8시경 혹은 그보다 조금 이른 시각에 귀가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리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오후 8시 30분경 아포텍스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집에는 밤 9시경 도착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 12월 15일 오전 8시 30분 가정부인 넬리아와 정원사가 셔먼 부부의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이 집은 토론토 노스요크의 부촌인 올드콜로니 로드에 위치해 있었으며 1980년대에 맞춤 설계로 지어진 1100제곱미터의 대저택이었습니다. 3층 구조의 지하실, 4대가 들어가는 지하차고, 테니스장, 사우나, 실내 수영장과 온수욕조 그리고 겨울에도 눈이 쌓이지 않도록 난방이 되는 진입로까지 갖춘 정말 대단한 규모의 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넬리아는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상한 점을 감지하셨습니다. 허니의 차가 차도에 그대로 있었는데 밤새 내린 눈 위에 발자국이나 타이어 자국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허니가 그날 아침 외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현관 앞에 신문이 그대로 남아있던 점도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베리가 아침에 신문을 챙겨 들어오며 경보장치를 해제하고 넬리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이날은 신문이 방치된 채 경보장치도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또 허니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그런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넬리아가 집안을 청소하며 방들을 둘러보았지만 부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화벨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1층의 작은 화장실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허니가 거의 사용하지 않던 그 화장실에서 허니의 아이폰이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쌓이면서 넬리아는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물론 아직 경찰을 부를 정도는 아니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드셨던 것입니다. 넬리아는 평소처럼 청소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부동산 중개인 앨리스 스턴이 다른 중개인과 그의 고객 2명을 데리고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셔먼 부부의 집을 매수 희망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온 것이었지만 셔먼 부부에게는 이 방문 일정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앨리스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그냥 약속대로 집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앨리스는 셔먼 부부가 마련해둔 자물쇠 박스에서 열쇠를 꺼내 집을 열고 손님들에게 집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둘러보던 앨리스 일행은 결국 지하에 있는 실내 수영장 공간까지 내려갔습니다. 불을 켜고 문을 열자 그곳에서 허니와 베리를 발견했는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앨리스는 처음에는 부부가 이상한 요가 자세를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묘사했습니다. 함께 있던 고객들도 이 광경을 보고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할로윈 장식이 남아있거나 누군가가 꾸며놓은 끔찍한 장난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스는 즉시 고객들을 데리고 그곳을 벗어나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마무리하자라고 사과하며 제안했습니다. 고객들도 불안감을 느껴 곧장 집을 떠났습니다. 앨리스는 그 뒤로도 충격을 가누지 못하며 넬리아에게 다가가 방금 본 광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베이스먼트 지하에 다시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앨리스는 분명히 그분들이 지하에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넬리아는 아침부터 계속 느꼈던 불안감에 더해 방금 들은 이야기까지 겹치자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저는 못 가겠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대신 정원사가 내려가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정원사가 지하에 다녀온 뒤 1층으로 올라오자마자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2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겨우 꺼냈습니다. 앨리스는 즉시 허니의 여동생 메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메리는 전화를 끊기 전에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부부의 시신이 발견된 후 거의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오전 11시 44분경 토론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가 들어간 지 1분 만에 경찰과 구급대, 소방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75세였던 베리 셔먼과 70세였던 허니 셔먼이 지하의 실내 수영장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기괴했습니다. 부부는 마치 앉아있는 듯한 자세로 발견되었는데 다리는 앞으로 쭉 뻗어 있었고 베리는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허니의 다리는 교차하지 않고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코트가 어깨 아래로 흘러내린 상태였고 팔은 옆으로 내려져 있었습니다. 베리는 심지어 안경도 착용한 채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두 사람의 목에 남성용 가죽 벨트가 감겨 있었고 그 벨트의 다른 쪽 끝은 수영장을 둘러싼 낮은 금속 난간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벨트 덕분에 상반신이 일종의 앉은 자세로 유지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두 분 모두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으며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허니의 얼굴에는 뭔가 말라붙은 피가 있었지만 베리의 얼굴에는 외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니의 재킷에도 피가 묻어 있었는데 이 피는 수영장 바닥에 있던 핏자국에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 베리의 오른쪽 발목 부근 바지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후강직이 진행 중이었기에 응급대원들은 최소 하루 이상 전부터 숨져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이한 현장은 경찰과 구조대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으며 더욱 이상한 점은 셔먼 부부의 시신이 놓인 모습이 그들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예술작품의 인형과 매우 흡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예술작품은 재활용품을 이용해 만든 실물 크기의 조형물로 셔먼 부부는 이 작품과 거의 똑같은 자세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셔먼 부부가 억만장자였기 때문에 경찰은 첫 번째 가능성으로 강도 사건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거대했고 부촌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웃에서도 빈번하게 빈집털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년도에만 160건의 주택 침입 신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셔먼 부부의 집도 예전에 지붕의 천창을 통해 도둑이 침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페인트칠을 한 방을 환기하기 위해 열어둔 창문 하나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또 이 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분석할 영상도 없었습니다. 수영장에 하나 있긴 했지만 그 카메라는 주로 아이들이 수영할 때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평소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이유는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허니의 지갑에는 $7,500의 현금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는 곧 떠날 플로리다 여행에서 직원들에게 줄 연말 보너스나 팁으로 준비해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손쉽게 보이는 곳에 있었는데도 가져가지 않은 점은 강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액 자산가의 살해 사건은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베리는 제네릭 의약품 업계의 거물이었고 수많은 영향력 있는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캐나다 총리였던 저스틴 트리도도 셔먼 부부의 자택에서 열린 후원 파티에 참석한 적이 있을 만큼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트리도 총리 역시 사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부부의 시신이 옮겨진 뒤 한 경찰관이 언론에 나와 사망 경위가 의심스러우며 그렇게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주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다시 나온 형사 브랜든 프라이스는 강제 침입 흔적이 없으며 현재 용의자를 쫓고 있지 않다라고 발표해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의 이런 모호한 태도와 언론에 흘러나간 익명의 경찰 소스 때문에 사건이 부부의 살해 후 자살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셔먼 자녀들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자녀들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 부모님은 생명에 대한 열정과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으로 가득 찬 분들이었으며 언론에 퍼진 소문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또 철저하고 공정하며 집중적인 수사를 해달라면서 언론에 섣부른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틀 뒤인 12월 16일 마이클 픽업 박사가 부부의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발견되기 36시간 전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사인은 목 압박 질식사, 즉 교살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부검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이 졸려 사망하면 부러지는 경향이 있는 설골이 두 사람 모두 멀쩡했다는 점이 의문을 남겼습니다. 설골이 부러지지 않은 경우는 스스로 목을 맨 자살 사례에서 흔히 발견되기 때문에 살해인지 자살인지 판단이 애매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목과 손목에 묶였던 자국이 남아있어 제압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허니의 얼굴에는 사망 직전 혹은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멍이 있었으며 아직 멍이 퍼지지 않아 바로 직전에 공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처럼 부검 결과가 엇갈리면서 경찰은 사건을 동반자살, 살해 후 자살, 이중살인까지 세 가지 가능성으로 열어두었습니다. 같은 날 셔먼 부부의 개인 트레이너였던 데니스 골드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아 경찰에 직접 연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를 본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경찰 인터뷰에서 수요일 아침 운동할 때 부부는 전혀 이상이 없었고 매우 평소처럼 즐겁고 차분했다며 자살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작 데니스에게서 지문이나 DNA 시료를 채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사건 발생 후 8, 9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은 어떤 사람에게도 DNA나 지문을 채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사 태도는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수사에 대한 비판은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많은 수사 내용이 비공개로 묵혀 있었지만 범죄 전문 기자인 케빈 도노반 같은 취재진이 집요하게 추적한 덕분에 일부 정보만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수전 고메즈 경사는 시신이 수습된 뒤에야 처음으로 현장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장 자체를 직접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큰 실수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셔먼 부부의 자녀들은 경찰 수사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며 사설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변호사 브라이언 그린스팬을 고용했고 그는 은퇴한 토론토 경찰 탐정이었던 탐 클렛을 영입해 민간 차원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셔먼 부부가 사망한 다음 날부터 바로 수사를 착수했고 주변 이웃들을 탐문하며 관계자들을 독자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셔먼 부부에 대한 두 번째 부검을 의뢰했고 이 부검을 맡은 데이비드 체이슨 박사는 처음부터 살인사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허니와 베리의 손목에 살아있는 동안 묶였던 흔적이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목에 감긴 벨트 외에 훨씬 얇은 끈으로 교사를 당했을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시신에 사용된 벨트는 베리가 캐나다 타이어에서 할인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살해 당일 처음 착용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체이슨 박사의 분석 결과 범인은 먼저 얇은 끈으로 부부를 교살한 뒤 벨트를 이용해 시신을 수영장에 세워둔 것으로 보였습니다. 손목에 남은 묶임 자국 역시 살해 후 자살 시나리오를 부정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리가 허니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을 맸다면 자기 손을 묶어놓은 끈을 제거한 뒤에야 자살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베리는 75세의 고령이었고 허니는 운동을 꾸준히 해온 체력 좋은 여성이었으며 몸무게도 약 80kg 정도로 나갔습니다. 만약 베리가 허니를 공격했다면 허니가 상당히 강하게 저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허니가 공격받은 장소로 추정되는 1층 화장실에서부터 무게가 나가는 허니의 시신을 지하 수영장까지 운반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장에는 허니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까지 끌려간 듯한 핏자국과 혈흔이 있었으며 난간 위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는 허니가 다른 장소에서 공격을 받은 뒤에 수영장 쪽으로 옮겨졌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수색을 하던 중에는 주택 점검 보고서, 베리의 가죽 운전용 장갑, 그리고 블랙베리 휴대폰이 지하실 복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부부의 것이 서로 다른 층에 흩어져 있었는데 살해 후 자살을 계획한 사람이 굳이 자신의 휴대폰을 집안 곳곳에 흩어놓을 가능성은 낮다고 체이슨 박사는 판단했습니다. 셔먼 부부의 장례식은 12월 21일에 열렸으며 무려 6,000명 이상이 참석해 부부의 죽음이 남긴 큰 상실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아들 조너선은 부모님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두 분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 분은 침착함과 이성을 주셨고 한 분은 즉시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마치 자물쇠와 열쇠 같아서 혼자서는 쓸모없지만 함께라서 세상을 여셨습니다. 조너선은 앞으로 부모님이 남긴 선행을 이어가기 위해 허니 앤 베리 기빙 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고 이 재단은 허니의 여동생 메리가 운영을 맡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 본명 버나드 찰스 셔먼은 1942년 2월 25일 토론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여동생 산드라와 함께 자랐으며 부모님은 허버트 딕과 사라 셔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베리가 10세였던 1952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지만 어머니는 두 남매를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워주셨습니다. 베리는 어린 시절부터 불면증을 앓으셨다고 하는데 머릿속이 늘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고등학교 말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학업에 몰두하셨고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6세에 토론토 대학교 과학공학 프로그램에 입학하면서 최연소 학생 중 한 명이 되었으며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는 전국 물리학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졸업할 때는 온타리오주 전체에서 최고 성적을 거둬 지역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는 삼촌 루 윈터가 운영하는 엠파이어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이곳은 제네릭 의약품을 유통하던 회사였으며 또 다른 사업으로 임신 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베리는 이 두 군데에서 심부름을 하며 약품을 배달하거나 소변 샘플을 수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고 회사가 단순한 유통업체에서 제조업체로 전환될 때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1964년 베리는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졸업 논문으로 총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에는 NASA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MIT로 유학해 항공우주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학 2년 차였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삼촌 루가 뇌동맥류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삼촌의 부인이자 베리의 숙모였던 베벌리도 백혈병으로 말기였으며 삼촌이 세상을 떠난 지 3주 만에 뒤따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촌과 숙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의 어린 네 자녀 7살 팀, 5살 제프리, 4살 캐리, 3살 데이나는 순식간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베리는 어린 사촌들이 안타까워 삼촌의 자산을 사들여 이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거절당했고 그는 다시 MIT로 돌아가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때 GPA 만점 5.0을 기록하며 졸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베리는 다시 삼촌의 회사를 인수하려 시도했고 친구이자 동업자인 조엘 올터와 함께 25만 달러를 마련해 45만 달러의 인수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부족한 20만 달러는 나중에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베리는 사촌들에게 21세가 되면 회사에서 일할 기회와 일부 지분, 그리고 15년간 로열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만약 회사를 팔면 이 약속이 무효가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결국 이 제안은 받아들여져 1967년 8월 베리와 조엘은 회사를 정식으로 인수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네릭 의약품 산업은 신뢰도가 낮았고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아닌 복제약을 의심했지만 베리와 조엘의 경영으로 회사는 성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70년에 조엘의 아내 신디가 베리에게 친구 언니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되었고 1971년에 결혼식을 올리셨습니다. 허니 라이인은 1947년에 오스트리아의 난민 캠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허니의 부모님인 네플리와 헬렌은 폴란드의 나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해방된 뒤 그곳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중에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해 두 번째 딸 메리를 낳았습니다. 허니는 토론토 대학교 교육학과에 진학했고 활발하고 따뜻하며 사람들에게 금세 친근하게 다가가는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허니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파티의 중심이자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아이를 많이 갖고 싶어 하셨지만 허니는 여러 차례 유산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1975년에 첫째 딸 로렌을 출산하셨지만 이후에는 다시 임신이 어려워 대리모를 통해 세 자녀를 더 얻었습니다. 대리모의 난자를 이용해 베리의 정자를 수정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머니는 모두 다르지만 베리가 친부였습니다. 그렇게 1983년에 아들 조너선, 1986년에 딸 알렉산드라, 1990년에 딸 케일린이 태어났습니다. 허니는 억만장자의 아내였음에도 매우 검소하고 겸손하셨습니다. 2015년에 인후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스스로 운전해 치료를 다니며 강인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늘 헌신적인 어머니셨고 자녀들과 항상 연락하며 그들의 안부를 살피셨습니다. 반면 베리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가정에 다소 소홀했고 이 부분은 두 사람의 관계에 반복적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허니는 여행을 즐기고 사교적인 활동을 좋아하셨지만 베리는 내성적이고 일 중심적이어서 함께 여행을 가는 일조차 드물었습니다. 가족 휴가를 가더라도 허니는
아이들과 스키를 타거나 놀이공원에 가고 베리는 숙소에 남아 일하곤 하셨습니다. 결국 허니는 여행에 여동생 메리를 자주 동행시켰고 이 과정에서 메리는 셔먼 가족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베리와 허니는 메리 가족을 물심양면으로 도우셨습니다. 메리 부부에게 부동산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인테리어 일을 맡기며 보수도 지급했으며 아이들에게도 용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게 베풀었지만 자녀들에게는 독립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특히 허니는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길 원했지만 베리는 언제든 자녀가 돈을 원하면 흔쾌히 내어주셨습니다. 1972년 베리는 엠파이어 연구소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사촌들에게 약속했던 조건들을 무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사촌들은 베리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그는 그 돈으로 1974년에 자신의 제네릭 의약품 회사 아포텍스를 설립했습니다. 1987년에는 아포텍스가 캐나다 최대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로 성장했고 사망 당시에는 전 세계 1만 10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115개국의 의약품을 수출하며 연 매출이 39억 캐나다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베리의 사업 전략은 특허가 만료되기 직전에 약품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그리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복제해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제약사들은 베리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베리 본인도 그들은 우리를 증오한다. 늘 사설 탐정을 붙여 감시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베리의 사업 방식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고가의 약값을 낮춰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로빈후드 같은 인물로 평가했지만 다른 이들은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평생 120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며 캐나다에서 가장 소송을 많이 한 사람으로도 불렸습니다. 사업적 경쟁자들뿐 아니라 정부까지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걸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파리채로 베리를 건드리면 그는 곧바로 망치로 되받아친다고 묘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비난과 논란이 있었지만 베리는 2017년 사망 직전 캐나다 최고 영예 중 하나인 오브 캐나다 훈장을 수여받을 예정이셨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도 빅 파마 대형 제약사들이 나를 증오한다. 차라리 나를 없애버리라고 청부업자를 쓰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농담처럼 말하셨습니다. 이런 그의 농담이 결국 현실이 된 건 아닐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셔먼 부부가 살해된 뒤 자녀들과 회사 고위 임원들의 경우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9일 토론토 스타의 케빈 도노반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셔먼 가족이 의뢰한 민간 수사팀은 부부가 명백히 타살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경찰도 결국 공식적으로 계획적 이중 살인 사건으로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그 사이 4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아포텍스 본사에 있던 베리의 컴퓨터를 조사했으며 셔먼 부부의 토론토 주택과 플로리다 콘도에서 150여 점의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250명의 증언을 확보하고 1255건 이상의 제보를 받았으며 주변 이웃들을 탐문하고 2000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을 수집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용의자를 특정하거나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에 협조하지 않거나 아예 해외로 떠난 몇몇 증인들이 있었으며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도 일부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셔먼 가족의 변호사인 브라이언 그린스팬이 살인범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제보자에게 $10,000의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에 대한 비판은 여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나 지문을 채취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무려 8~9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당시 베리와 허니 주변 인물들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도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포텍스 CEO였던 제레미 디사이는 베리가 숨지기 몇 시간 전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인물이었지만 사건 발생 후 7주가 지나서야 조사를 받았습니다. 베리의 사촌 캐리 윈터 또한 살해된 뒤 2개월이 지나서야 처음 경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캐리와 베리는 과거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으로 심각하게 대립했었으며 이 소송은 베리 사망 불과 몇 달 전에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인물들을 제때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문제로 지적된 것은 CCTV 수집과 확인이었습니다. 경찰이 사건 직후 이웃집 CCTV를 수거해 갔지만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한 달 넘게 확인조차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일 새벽 셔먼 부부의 집 맞은편에 설치된 CCTV에는 검은색 사도어 차량이 찍혔는데 이 차량에서 내린 한 남성이 셔먼 부부의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다가 29분간 머문 뒤 다시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이 남성이 집 안에 들어갔는지는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29분이나 머문 점이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조사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이 머무는 동안 인근 주택에서 9.11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신고자는 자신이 전화를 걸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나중에 셔먼 부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경찰에 다시 연락해 그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기묘했습니다. 이후 케빈 도노반 기자는 그 남성이 사복경찰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또 하나 의문스러운 점은 911 신고 전화가 사실 허니나 베리의 휴대전화에서 걸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이 수집한 수많은 CCTV 영상 중 대부분은 관련자들을 식별의 용의선상에서 배제했지만 단 한 사람만은 여전히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야 공개된 이 영상에는 이른바 워킹맨으로 불리는 남성이 찍혀 있었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용의자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이 6주 동안 살해 후 자살로 사건을 몰아가면서 결정적 단서를 놓쳤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현장 상황이 너무나 명백히 연출된 흔적이었고 베리의 신체적 상태를 고려해도 자살은 불가능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첫 6주 동안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DNA나 지문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늦어졌습니다. 실제로 6주가 지나 이중 살인으로 방향을 바꾼 뒤에도 여러 달 동안 포렌식 수사는 부실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중 25개 정도를 경찰이 놓쳤고 결국 브라이언 그린스팬의 민간 수사팀이 별도로 채취해 경찰에 넘겨야 했습니다. 또 시신이 발견된 수영장 바닥 주변에 있는 미세 증거물도 경찰이 제대로 채취하지 않아 민간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특수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 수거하고 이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집의 출입문 중 하나가 드라이버로 강제로 열리고 잠금 장치가 해제된 흔적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를 현장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케빈 도노반 기자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문이 셔먼 부부의 현관문이었다면 경찰 수사 실패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살해 당시 공항 출입 기록이나 대중교통 기록조차 조사하지 않았으며 워킹맨 영상을 공개하기까지도 4년이나 걸렸습니다. 브라이언 그린스팬은 셔먼 부부가 사망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셔먼 부부의 시신이 발견된 수영장 현장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시신이 연출된 방식에서 드러나는 명백한 살해의 징후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 기준을 한참 밑도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셔먼 부부 사건은 여전히 캐나다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의문과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나 용의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22년 케빈 도노반 기자는 셔먼 부부의 살해가 재정적인 동기와 얽혀 있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도했습니다. 베리가 평생 동안 이어온 수많은 소송과 사업적 갈등, 그리고 가족 내부의 재산 분쟁 등이 얽혀 있어 원한을 품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리와 사촌들 사이의 오랜 소송전은 결국 베리의 승리로 끝났지만 상대방의 감정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베리가 죽기 몇 달 전
법원에서 캐리 윈터를 상대로 한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이 기각되었는데 캐리는 경찰 인터뷰에서 베리를 죽이고 싶다고 상상한 적이 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고 주장했고 경찰도 그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캐리는 인터뷰에서 베리의 태도가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했는지를 강조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베리에게 적대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베리의 사업 경쟁자들, 제약업계에서 그에게 타격을 입은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심지어 아포텍스 내부의 고위 임원들까지도 잠재적 용의자로 거론되었습니다. 베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강하게 몰아붙였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법적 분쟁을 걸었기에 적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허니의 가족 역시 완전히 베리와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니의 여동생 메리와 남편 제프리도 셔먼 부부가 자녀들에게는 검소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메리 부부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온 것을 두고 불만을 느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메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니는 늘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베리는 언제나 자기 사업을 우선했고 그런 점에서 허니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족, 친구, 사업적 경쟁자 등 너무나 많은 관계자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수사도 그만큼 복잡해졌습니다. 2022년 경찰은 여전히 사건을 적극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진전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민간 수사팀 또한 활동을 이어갔지만 결정적 단서가 부족해 답보 상태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은 증거가 아닌 관계망을 풀어야 해결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살인을 계획한 사람이 있다면 철저하게 준비해 단서를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베리 셔먼의 유산 문제도 여전히 복잡한 갈등을 낳고 있었습니다. 베리는 막대한 재산을 남기셨지만 구체적인 상속 계획에 대한 문서는 일부만 존재했으며 유언장도 수년 전 작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마저도 세부 내용이 모호해 해석을 두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셔먼 부부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유산을 두고 크게 다투지는 않았지만 주변 친척들까지 얽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사촌 캐리 윈터 측은 베리의 과거 회사 인수 과정에서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고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의 불씨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재산 문제와 맞물려 사람들은 여전히 셔먼 부부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완전히 거두지 못했습니다. 베리가 억만장자였다는 점, 그리고 생전에 적이 많았다는 점, 여기에 허니와 가족 간 갈등까지 얽혀 있어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을 추적해온 기자들은 이 사건은 한편의 미스터리 영화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부부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끔찍한 방식으로 살해되고 그 배후를 끝내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는 점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셔먼 가족은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의지를 여전히 꺾지 않았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경찰과 민간 수사팀의 조사는 이어졌지만 결정적인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단 한 가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말은 곧 새로운 진전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끝없는 의문과 얽힌 관계, 그리고 부의 그림자가 드리운 셔먼 부부 살인 사건. 앞으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의혹과 갈등, 그리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미궁에 빠진 채 남겨졌습니다. 억만장자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처럼 권력과 부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앞으로 또 얼마나 반복될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든 미제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